한국 경제 이미 비상 상황이다. 우리가 모르는 5가지 징후. 2025년 12월. 이 숫자는 단순히 달력의 한 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끝자락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 경제의 심장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경제 기사를 읽고 지표를 확인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환율이 내렸다.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른다. 표면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거대한 해일이 움직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L자형 장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5가지의 비상 상황, 즉 우리가 모르는 진짜 징후들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통화 스와프나 외화 보유액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장기 채권 시장의 붕괴, 징조입니다. 2025년 초반, 금융당국은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만 해소하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5년, 10년 만기 국고채와 회사채 시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금리 이자율은 정부가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장기차의 금리 급등은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고 이미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낮은 금리로 차환 리파이낸싱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금융 크랙입니다. 마치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 한국 기업들이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해 쓰러졌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주체가 국내 장기 자금 시장이라는 점이 더 음험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CDS 프리미엄의 은밀한 급등입니다.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은 한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24년 중반 이후 공식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비공식적인 장외 OTC 거래에서 특정 한국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식 지표와는 다르게 국제 금융시장의 큰 손들은 이미 한국의 특정 섹터에 대해 숨겨진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위기 발표가 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집단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나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보다 외국계 은행들의 급격한 달러 회수가 선행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주택시장 유동성 고착화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만이 위기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래 실종입니다. 급등했던 아파트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단절되었습니다. 가격 경직성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집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담당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022년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세대가 만기가 도래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속출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규모 부실, 자산 NPL, 폭탄이 터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충격은 결국 다시 장기 채권 시장으로 피드백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온한 지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상 상황의 전조입니다. 위기의 확산, 붕괴하는 중소기업과 고용 지표의 배신, 한국 경제의 비상 상황을 알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징후는 금융시장의 복잡한 지표 너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함 중소기업 생태계의 연쇄, 붕괴 강화, 고용지표의 기만적인 안정성입니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분기별 수조 원의 이익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존하는 촘촘한 협력업체 네트워크,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중소기업의 폐업률은 공식 통계 대비 약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정책 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간신히 연명하던 좀비 기업들이 대규모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주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유동성, liquidity, 흐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이 다시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내수를 지탱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이 순환 고리는 파괴됩니다.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묶이는 신용 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건설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등 후방 산업의 충격은 거의 재앙적 수준입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미수금 규모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리고 가장 교묘한 함정은 겉으로만 안정적인 고용 지표입니다. 정부는 매월 발표되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하다고 주장합니다. 취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증가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은 당위 계약직,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요구하는 정규직 일자리는 2024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 질적 하락은 곧바로 가계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가계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내수 시장을 더욱 침체시키고 기업의 재고 부담을 늘려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금리 부담은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의 총량 D달러는 이미 GDP 대비 100%를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이자 비용의 증가는 I는 D 곱하기 R,
IRR은 이자율이라는 단순한 공식 이상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용률 숫자에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5가지 징후, 즉 장기 채권 붕괴, CDS 위험 증가, 주택시장 고착화, 중소기업 연쇄 부도, 그리고 고용 질 악화는 하나의 거대한 폭풍을 이루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 부채의 증폭기와 유동성 소멸의 메커니즘.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은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채 증폭기, Debt Amplifier와 유동성 소멸, 메커니즘, Liquidity Annihilation Mechanism 이라는 2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작동하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채 증폭기의 작동입니다.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 신용은 GDP의 220%를 넘어섰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R달러를 올리면 전체 부채 D에 대한 이자 부담 I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DE를 곱한 값입니다. 이자 부담 증가는 가처분 소득 감소,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악화, 투자 및 고용 축소, 다시 가계 소득 감소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채의 상당 부분, 특히 기업과 건설 분야, 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비율 증가,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강제 매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을 폭락시켜 다른 부채를 가진 주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하게 만듭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부채의 규모만큼 충격의 강도를 몇 배로 키우는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유동성 소멸 메커니즘입니다. 유동성 liquidity은 경제 시스템의 피와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통화량 자체는 많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 채권 시장의 붕괴에서 보았듯이 금융기관들은 부실 대출의 위험 때문에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은행 간 당위 금리가 치솟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제2금융권에 대한 자금 공급이 완전히 막힙니다. 돈이 있어도 위험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 신용 위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소멸은 특히 외환 시장에서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자금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합니다. 원화 자산 주식, 채권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면서 환율 이는 폭등합니다. 환율 이는 급등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수입 인플레이션,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금리 인상 내수 침체 유발과 금리 인하, 환율 폭등 및 외자 유출 가속화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997년 IMF 사태 당시 한국은 바로 이 유동성 소멸과 환율 급등의 악순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부채의 질과 규모 면에서 당시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이 두 메커니즘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도가 심각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동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고,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스가 보여준 부채의 결말.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독창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유사한 메커니즘, 즉 과도한 부채와 구조적 비효율성이 결합된 복합 위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단순한 해외 토픽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스의 사례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훈은 만성적 무능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결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과 만성적인 무역 적자, 그리고 이를 메우기 위한 화폐 발행, 통화 팽창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고 결국 페소화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늘어나고 중앙은행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게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 음식료, 에너지은 공식 지표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환율과 금리 정책에 독단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비정통적인 경제 논리를 고수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 리라화는 폭락했고 수입 물가 폭등과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쓰러뜨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국제 자본은 한국을 터키와 같은 정책 리스크 국가로 분류하고 대규모 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이는 환율을 1,500원 이상으로 밀어올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정부 부채의 누적과 통계 조작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고 저금리에 취해 방만한 재정 지출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0년대에 정부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국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몰렸고 유례없는 혹독한 긴축 정책 오스터리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아직 그리스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보장 비용과 미래 연금 채무까지 합친 잠재 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입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현재 30대, 40대 젊은 세대는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문제의 초기 징후를 무시하고 구조적 개혁을 회피했다는 점입니다. 이 교훈은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산층의 몰락과 계층 사다리의 파괴. 해외 사례가 거울이라면 이 위기가 한국인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곧 현실입니다. 한국 경제의 비상 상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타격하는 집단은 중산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왔던 중산층은 이미 세 가지 치명적인 압박에 의해 붕괴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채의 덫입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으며 이는 곧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폭증하면서 월소득에서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DSR, Debt Service Ratio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한 달에 400만 원을 버는 가구가 2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는 곧바로 소비를 마비시켜 생필품과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중산층은 이제 자녀의 사교육을 포기하거나 혹은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납부를 연체하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가치의 동시 하락입니다. 과거 위기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중 한쪽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가치는 거래 실종과 함께 서서히 하락하고 있으며 파트 1 참조, 기업 실적 악화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주식시장 또한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플러스 금융자산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의 감소를 넘어 노후 대비 자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셋째, 계층 상승 사다리의 파괴입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는 청년층은 경제 활동 자체에서 배제됩니다. 실업의 장기화는 한 세대 전체의 경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사라지고 자녀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모의 부채까지 상속받는 악순환이 고착화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득 불평등, 지표 진위 계수 등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속도 경제 위기의 깊이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신뢰와 미래 세대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딜레마, 지연된 개혁과 포퓰리즘의 함정, 비상 상황을 감지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대응은 지연된 개혁과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딜레마에 갇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초기, 즉 2024년까지만 해도 강력하고 선제적인 구조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대중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매파적 hawkish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방어와 외자 유출 방지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고금리 정책은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PERT3에서 설명했듯이 부채 증폭기를 가속화시켜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실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 폭등과 외자 유출, 1997년 IMF 사태와 유사히 우려되고 금리를 유지하면 내수 경제의 경착륙이 확실시됩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욱 복잡합니다. 정부는 부실 기업과 한계 가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책 금융 확대와 망이 연장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구제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본질은 부실의 이연, Procrastination of Default 입니다. 당장 터져야 할 부실을 덮어두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만성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만기 연장된 부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 규모가 커집니다. 결국 더 큰 폭발력으로 터지게 될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채 비율을 더욱 높여 장기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성 정책이 남발될 경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 개혁 없이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하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결국 더 큰 환율 리스크와 장기적인 침체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의 엇갈리고 지연된 대응은 위기의 구조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시간 벌기,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생존 전략,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3가지 원칙. 국가 경제의 비상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개인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개인 생존 전략은 공격보다 수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부채의 극단적인 축소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부채는 수익을 갉아먹는 좀비입니다. 자산이 폭락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비상 상황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이 곧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환 대출, 금리 갈아타기를 넘어 보유 자산 중 비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서라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금을 최대한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순자산 네트워스가 아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안정성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자 부담을 낮춰 매월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금과 안전 자산의 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 저점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생계가 파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현금은 왕이다, cash is king 라는 격언이 진리입니다.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치 생활비를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 MMF, 단기 예금, 달러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환율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Part 3을 고려할 때 전체 금융자산 중 20% 이상을 달러, USD 보호로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필수적인 위험 회피 헤지 전략입니다. 이는 1997년 IMF 위기 때 외화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심리적 안정감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정한 분산 투자와 지역 이탈 조리입니다. 한국 주식 KOSPI, 데이나 한국 부동산에만 갇혀 있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 자산의 일부는 한국 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글로벌 우량 기술 기업이 미국,
S&P 500 등이나 한국의 경제 위기와 상관관계가 낮은 원자재 금 등에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동산 투자는 이제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가라면 국내 시장 대신 수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눈을 돌리거나 경제 위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필수 소비자에나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이 위기가 끝난 후 찾아올 새로운 기회의 파도에 올라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2025년 12월, 한국 경제는 이미 비상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던 5가지 징후, 즉 장기 채권의 붕괴, CDS 프리미엄의 은밀한 급등, 주택시장 유동성 고착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그리고 고용의 질적 하락은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스가 걸었던 길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한 정부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과 지연된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것이 지표의 반등 이전에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냉철한 자기 진단과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금융시장의 부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나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경제 위기는 당신이 부채를 쌓아 올릴 때는 기회였던 높은 금리가 이제는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탐욕을 버리고 원칙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부채를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을 한국 경제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지 마십시오.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이 비상 상황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덮어두려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고 개인의 생존 전략을 철저히 실행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철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비상 상황입니다. 당신의 행동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